어떤 질문 할 거냐?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해보려고요. 여러 가지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 질문도 상관없어요. 날카로운 거 해. 음, 패션 유튜브 에센스룸을 음, 하고 있고 블랙아웃이랑 피어스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음, 고원탁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음. 최근에 좀 어, 뭐 관심 있는 게 좀 있으세요? 관심 있는 거? 음, 이게 뭐 이렇게 원래 성격 자체가 뭐 이렇게 새로운 걸 찾거나 뭔가 뭐 새로운 경험을 조금 좋아하거나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좋아하는 게 하나 있으면 그걸 좀 길게 이렇게 오랫동안 좋아하는, 계속 딥하게 그냥 음, 그런 성격인 것 같아. 성격 자체가 뭔가 이렇게 계속 트렌드하게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찾고 그걸 또 다른 누군가가 쫓아오면 또 다른 걸 찾고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 누가 뭐 내가 좋아하는 같은 종목을 좀 좋아하면 음, 나는 좀 더 딥하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원래 뭐 평소에 좀 실증도 잘 안 느끼는 편이고 뭐 좀 그런 성격인 것 같아. 그럼 지금 딥하게 보고 있는 게 뭐? 사실 뭐 요즘은 뭐 딥한 건 뭐 복싱, 뭐 바이크. 근데 바이크는 사실 뭔가 오래 전부터 좋아했던 거긴 한데 뭐 사실 돈이 없어서 뭐 계속 갈망만 하고 오마주만 하던 것들을 지금은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되다 보니 좀 더 구매를 해서 그걸 내가 좀 즐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인 거지. 뭐 운동도 뭐 사실 내가 뭐 선수는 아니니까 일반인의 입장에서 뭐 구독자들도 같이 운동하니까 네. 걔들이랑 같이 그냥 운동하고 하는 거를 좀 즐겁게 그냥 하고 있고. 복싱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가세요? 원래 신설동에 있을 때는 음, 5번 6번 갔거든. 음, 토요일도 갔으니까. 근데 이제 구리로 이사하고부터는 못 가겠어. 일주일에 많이 가면 3번. 브랜드를 그럼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블랙아웃하고 음, 피어스. 형은 블랙아웃하고 피어스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음. 조금 차이점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음,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음, 왜냐면 뭐 우리도 사실 한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디렉팅을 하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남성 캐주얼을 하고 있는데 클래식을 같이 동시에 전개를 하는 거, 음, 이건 되게 힘든 일이거든. 근데 아웃도어나 뭐 이런 쪽 베이스의 디자인들은 얘기는 달라지지. 왜냐면 얼마든지 캐주얼의 범주 안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 그렇게 완벽하게 구분이 되는 옷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왜냐면 브랜드를 2개를 운영을 하지만 어차피 권탁 한 명이 디렉팅을 하는 옷이기 때문에 되게 큰 스타일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오랜 시간 이제 옷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 한 번 정도 겪었을 트렌드를 음, 우리는 굉장히 여러 개의 트렌드를 겪은 나이가 돼버렸잖아. 그러다 보면 내가 옷을 만드는 인생에 있어서도 어, 이 내가 한창 옷에 대한 열정이 과할 때, 음, 그리고 내가 한창 내 커리어를 쌓을 때, 네. 그리고 뭐 내가 이제는 내 색깔을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옷들을 만들 때 뭐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 근데 사실 원래 지금 한 2, 3년 전까지의 나는 어 심플한데 임팩트 있는 옷들을 좋아했어. 음, 어 포켓이 굉장히 많거나 음, 뭐 절개가 굉장히 많거나 뭐 커팅이 뭐 언밸런스로 돼 있거나 뭐 이런 디자인들을 좋아하진 않았어. 내가 입질 못해서. 네. 근데 어떤 뭐 아트웍이 됐든 자수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확실하게
컬처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취향이었는데 내가 유튜브를 하고 뭐 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어, 소비자의 눈과 생산자의 눈은 완전히 다른 거지. 그걸 더 크게 느꼈어. 알고는 있었지만 이해하려고 해본 적은 없었거든. 왜? 난 생산자니까.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좀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완벽하게 소비자의 입장의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심플한 디자인에서도 뭐 봉제의 퀄리티라든가 뭐 소재의 특수성 뭐 이런 것들 장점과 단점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나이를 먹고 생긴 내 취향보다는 과거에 내가 직장 다닐 때 디자이너로서 일을 할 때에 내가 선호하던 디자인들 새로운 뭐 눈에 보이는 디테일들이나 작업들이 오히려 소비자들한테는 오히려 더 잘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거를 나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새로운 시도 자수도 어떤 기존에 최근 몇 년 사이에 하던 자수가 아니고 과거에 내가 했었던 작업들 이런 데서 나는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가지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피어스의 작업물들은 사실 10년 전 내가 15년 전 내가 빈티지나 어떤 해외 브랜드에서 아카이브를 가지고 와서 내가 그걸 베이스로 디자인을 했던 옷들을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한테서 레퍼런스를 가지고 오는 그런 작업들. 근데 뭐 그런 질문 많이 해. 어떤 점이 다른 거냐. 근데 뭐 항상 나는 똑같이 표현하는 것 같아. 뭐 항상 판단은 소비자들이 해주는 거고 나는 어차피 한 명의 디렉터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브랜드에선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들지만 저 브랜드에선 내가 싫어하지만 판매성만을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다. 내 입장에선 과거에 고언하게 만들어 왔던 것들을 레퍼런스로 해서 피어스에 전개를 하는 거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근데 그건 판단은 소비자의 몫이니까. 그러면 형은 우리 형은 이제 뭐 트렌드는 계속 변화하고 이런 말을 좀 자주 하잖아요. 뭐 어차피 그러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형은 트렌드를 변화를 한다는 게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표현의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뉘앙스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말의 맥락만 받아들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냐면 분명히 트렌드는 계속해서 돌거든. 근데 그 도는 트렌드가 과거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트렌드는 없었어. 항상 과거에 존재했던 트렌드가 현대에 와서 트렌드로 다시 돌아올 때는 두 번째 트렌드인 거잖아. 우리 정도 나이대가 봤을 때 두 번째 트렌드일 때는 요즘 스타일로 변형된 트렌드가 오는 거지. 그때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는 없거든. 그러니까 뭐 트렌드라는 게 뭐 어떤 컬러에 대한 트렌드도 있을 거고 어떤 뭐 특수한 뭐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실루엣이 될 수도 있고 뭐 지금의 트렌드라고 하면 약간 박시한 루즈한 스타일이 트렌드지. 사실 이거의 시작점은 오버사이징이었거든. 오버사이징으로 시작된 그 붐이 절충을 본 게 루즈한 실루엣인 거야. 박시한 스타일. 너무 오버한 건 좀 부담스러워. 해서 온 게 이거란 말이야. 근데 그치만 뭐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 앞으로 2000년대 초반에 뭐 에디나 뭐 넘버나인 뭐 요런 브랜드들이 한창 강할 때의 무드처럼 굉장히 슬림한 의류들이 다시 오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나는 그거는 조금 회의적이야. 왜 그러냐면
당시엔 그게 굉장히 새로운 거였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도전을 했지만 지금은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들에 다시 갈 때는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슬림한 옷들은 입고 싶다고 다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야. 입을 수 있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인 거야. 슬림한 옷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슬림한 옷은 슬림한 옷이 어울릴 수 있는 체형들이 입어야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아. 그리고 뭐 트렌드는 분명히 존재해. 분명히 존재하고 내가 과거에 어릴 때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 우리는 그때 컬렉션 잡지를 많이 사서 봤거든. 잡지에 컬렉션만 나오는 거야. 다양한 브랜드들 모델 컷 이렇게 쪼개가지고. 근데 그걸 보면서 항상 디자이너를 하는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짠 것처럼 이 모든 컬렉션을 전개하는 디자이너들이 비슷한 색감과 비슷한 디자인과 비슷한 무드를 이렇게 내지? 그게 우리가 한창 옷을 공부할 나이에도 굉장히 아이러니했던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뭔가 그런 음모론도 있었어. 무슨 어떤 디자이너 회의가 있다. 왜냐면 뭐 5명의 디자이너가 올해는 뭐 카키가 트렌디한 컬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한 명이 틱 나와가지고 카키 아니다, 브라운이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그러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말이 있긴 있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도 뭐 마르지엘라나 뭐 에디 슬리먼 이런 사람들은 거의 되게 독보적이었고, 뭐 그걸 가장 가까운 최근에 와서 깬 사람은 뎀나지, 베트멍.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그런 스타일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으니까. 그런 것들처럼 뭔가 트렌드는 항상 돌고 도는데 그걸 내 색깔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왜냐면 뭐 그런 거지. 여러 가지의 트렌드가 있으면 컬러에 대한 트렌드가 있어. 블랙이 트렌드야. 그러면 그 블랙에 내 걸 입히려고는 노력을 많이 하는 거지. 뭐 누가 봐도 뭐 브랜드 이름은 처음 보는데 디렉터의 이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지. 뭐 지금 발렌시아가가 그렇듯이 뭐 디렉터의 이름을 베트멍에서 발렌시아가로 넘어갔을 때 사람들은 발렌시아가의 옷만 보고도 됐나? 연상이 되잖아. 굉장히 난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해. 뭐 뭔가 내가 새로운 걸 창작하거나 뭐 이런 디자이너는 아니니까. 그러면 요즘에 우리 라이브에서 많이들 물어보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요즘 국내 디자이너들이 내는 브랜드들은 어떻게 보세요, 형은? 최근에 뭔가 이게 되게 중요해. 국내 브랜드인데 무신사에 입점돼 있는 브랜드냐? 아니야, 무신사에 아니면 디자이너 입점되지 브랜드냐? 않고 디자이너 브랜드 중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독특하고 좀 이렇게 뭐 좋게 얘기하면 정말 뭐 좀 신선하고 좀 이런 것들의 그런 옷들 국내. 나는 순리라고 생각해. 그들을 욕하고 싶지 않아. 내가 사지 않을지언정. 왜 그러냐면 나도 과거엔 그런 시절이 있었고 내가 아직 디자이너로서의 커리어가 부족할 때 혹은 뭐 내가 회사에서 소속된 입장으로 디자이너로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포지션도 돼봤고 나는 내 브랜드를 하는 포지션도 돼봤으니까. 그리고 과거에 내가 정말 난 미래에
내 이름을 걸고 브랜드를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도 있었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때거든. 특히나 디자이너 브랜드는 더 심하겠지. 그게 아마 굉장히 심리적 압박이 있을 거야. 그들은 과거에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면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정말 안 좋게 평가하는 브랜드들이 있어. 브랜드 마케팅을 어디 출신 디자이너라고 하는 방식은 나는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해. 요즘 그런 브랜드 되게 많잖아. 스톤 아일랜드에서 나온 뭐, 고로스에서 나온 뭐, 꼼데에서 나온 뭐. 난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 자기 브랜드를 하기엔. 이걸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히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뭐냐? 내 걸 계속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나라는 사람을 각인시켜야 되는 거거든. 특히나 디자이너들은 더 심하지 그게. 아마 그런 데서 되게 심리적 부담이 분명히 크게 있을 거고, 그게 당장의 판매로는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꼼데에서 나온 뭐를 사겠냐 아니면 꼼데를 사겠냐는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꼼데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형 예전 이제 형이 처음에 옷을 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이제 나도 이렇게 이런 디자인을 하고 싶어 해서 되게 빡빡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지금은 자기만의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자기만의 활동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매출로 진짜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난 그건 존나 멋있어. 그거는 사실 모든 패션을 그러니까 모든 패션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로망은 아니겠지만 패션을 공부하는 학도들의 로망은 될 수 있거든. 그걸 선례로서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그건 존나 멋있지. 자기가 자기 걸 보여줘서 자기 걸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제공이 되고 자기 걸 보여줄 수 있는 매거진이 생기고 뭔가 온라인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걸 패션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걸 보면서 잘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존나 멋있는 거지. 똑같아. 뭐 되게 예민한 얘기일 수 있는데 나는 우영미에 대한 얘기도 욕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냐면 아쉬운 거지. 어떤 부분? 선배라고 봤을 때. 왜냐면 나 어릴 때도 우영민은 우영미였어. 나 어릴 때도 우영민 대단한 존재였어. 이제 연세도 드실 만큼 많이 드셨고 뭔가 이제 왜냐면 당장 은퇴를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을 연세시니까.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충분히 풍요로울 만큼 버셨을 거고 물론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분이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서 사실 회사라는 건 실적도 중요하니까 판매성을 고려한 옷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누가 봐도 저거는 판매성을 위한 옷. 그게 아쉬운 거지. 왜냐면 뭐 신진 브랜드들 혹은 뭐 이제 갓 브랜드를 시작한 사람들 그 친구들은 아무도 그걸로 욕하지 않아. 왜냐면 그 마음을 아니까. 돈을 쌓아놓고 5년 뒤가 됐든 10년 뒤가 됐든 15년 뒤가 됐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성을 언젠간 소비자들이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는 브랜드는 거의 없어. 거의 대부분이 정말 힘든 여건 속에 내 브랜드, 내가 가진 감성을 소비자들한테 공감을 얻어내겠다고 노력을 하는 씬인데 그 친구들이 연명을 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과거엔 나도 연명을 했듯이 내가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건 이게 아닌데
욕을 보여줘야만 하는 거지. 음, 그래야만 조금 더 내가 앞으로 1년 뒤, 2년 뒤까지도 브랜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판매를 위한 뭔가 옷을 그런 만드는. 거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영민은 자유로울 수 있는 스탠스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왜냐면 나 어릴 때도 우영민은 우영민이었으니까. 그게 무슨 근데 말이야? 근데 어렸을 때도 우영민. 지금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이제 와서 유명해진 사람이 아니야. 그때 당시에도 우영민은 굉장히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어. 근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멋없다. 그때도 멋 없었어요. 그때가 더 멋있었어. 뭔가 좀 더 그 어린 이제 패션 학도들 한테 오히려 더 되게 리스펙 받는 입장인 것 같긴 해. 근데 그게 뭐 난 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그들은 동대문에서 옷장 사려고 지금 패션을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들은 우영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리스펙이 있다고 생각해. 그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다만 우리는 우영미 본인한테 아쉬운 점이 있는 거지. 좀 더 선배로서 난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정말 멋있는 거 보여줄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렇다 하면 리스펙하지. 리스펙하지. 그럼 형은 어떻게 보면 첫 브랜드는 스틸리즈라고 브랜드를 하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폐업을 했지만 형은 그걸 하면서 스틸리즈를 하면서 좀 느낀 점이 있어요? 스트레이즈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지. 스틸리즈를 왜 그만 전개를 이제 하지 않고 새로운 브랜드를 하셨느냐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 스트릴즈를 사업자를 이제 2014년에 사업자를 냈는데 뭐 처음엔 옷 만드는 거 이런 거에 조금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고 뭐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자기 브랜드를 하진 않았겠지만 뭔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 너무 브랜드라는 걸 자체를. 왜냐면 브랜드라는 거는 옷을 만드는 것만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 근데 그걸 그때는 몰랐지. 그때는 몰랐고 어떤 이유를 나한테서 찾아야 되는데 나한테서 찾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야 되나?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었던 건데 자꾸 외부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솔직히 나는 저가 정책을 가지고 왔지. 스트릴즈. 프라이드가 없었어. 스트릴즈를 할 땐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자존심도 상했고 옷을 하면서 내 스스로 떳떳하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 뭐 내가 만드는 옷을 노력은 했어. 내가 만드는 옷을 내가 많이 입어보고 그것들에 대한 단점들을 다음 시즌에 반영을 해서 조금 보완하려는 그런 노력들은 하긴 했지만 가격을 정해놓고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선 뭐 떳떳하지 못했지 스스로.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사실 그런 매출은 처음 찍어보긴 했어요. 처음에 시즌 공개를 딱 했는데 물건을 딱 풀었을 때 내가 그날 첫날 6천인가 7천 팔았거든. 스틸리즈? 근데 여태 스틸즈를 5년 6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하루에 그만큼 팔아본 적 없었거든.
근데 그게 좋은 기분이 처음엔 들었다가 불안해지더라고. 왜? 과연 내가 패션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말했던 것들에 나는 부합되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브랜드를 계속 전개를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래서 또 고민을 했는데 사실 바로 결정할 수는 없었어. 내 몸에 내가 스트레즈라는 타투를 새길 정도로 처음 시작했던 브랜드고 애착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야 매출이 올라가고 유튜브도 하고 나서 흑자 운영이 되는데 내가 이걸 다시 초기화 시킨다라는 게 사실 겁도 났고 근데 어떤 시기가 왔냐면 좀 더 좋은 것들, 좀 더 딥한 감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블랙아웃에서 물건을 내봤는데 그게 반응이 좋았어서 사실 딜레마에 빠진 거지. 내가 블랙아웃과 스틸즈를 같이 가져가는 게 맞는 건가?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지. 디자이너를 쓰고 내가 컨펌 정도 확인하고 그리고 시즌 컨셉 정도 잡아주고 스틸즈는 완벽하게 비즈니스로 가져가고 나는 블랙아웃만 생산을 디렉팅을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왜냐면 스틸즈는 유통 라인이 다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산만 해서 물건을 뿌리기만 하면서 되는 상황이라 비즈니스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그러면 내 스스로 떳떳해지질 못하잖아. 내가 이런 생각으로 이런 디자인을 했고 내가 이런 생각으로 이런 봉제를 했고 내가 이런 실루엣을 만든 이유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못하잖아.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스틸즈를 접고 블랙아웃을 하겠다고 결정한 거지. 지금 내는 옷들은 거의 만족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한데 내가 만드는 옷에 100% 만족하는 옷은 없는 것 같아. 항상 어떤 다음 시즌에 다시 이런 비슷한 디자인을 만든다면 이렇게 바꾸고 싶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싶다가 항상 생기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것들이 내가 샘플을 하고 했을 때는 사실 크게 와닿지 않아. 근데 나도 내가 만드는 옷들을 내가 많이 입으려고 노력을 하는 건 내가 입으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다음 시즌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거든. 그러니까 100% 만족하는 옷이라는 건 생산자한테는 있을 수 없는 건 것 같아. 요즘 항상 그 티셔츠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 블랙아웃이나 피어스나 마찬가지로 요즘 좀 아트웍 때문에 조금 얘기들이 있잖아요. 사우네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게 오타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뭐 그게 어떻게? 아니, 난 오타라고 생각하지 않아. 뭐 그거는 아트웍 그러면은 사자가 만들었죠. 그럼 사자가 만든 그 아트웍을 존중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야. 뭐 사실 나도 되게 많은 아티스트들과 내가 협업을 하면서 작업을 했지만 사실 굉장히 만족할 수 없었던 것들이 100% 내가 줘야 되는 거였거든. 100%를 내가 다 채워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야. 약간의 이런 부분의 수정, 내가 약간의 이런 부분의 변화 이런 것들도 곡선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100% 내가 관여를 하고 내가 체크를 해야만 어떤 아트웍이 나오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단 말이야. 왜냐면 그들은 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옷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그렇다 보니까 이 시행착오가 몇 번 거쳐 오가면 예를 들어서 되게 쉽게 설명을 해줄게. 내가 너한테 어떤 모티베이션을 주고 이런 부분 이렇게 바꿔서 아트웍 하나 만들어줘라. 네가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친구야. 네가 그렸어. 힘들게. 뭐 그래 짧게 그려서 한 5시간 그렸어. 내가 이거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이 부분 이렇게 바꿔야 돼. 네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아 진짜 솔직하게. 저는 좋겠죠. 내가 힘들게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그래서 아티스트와의 협업은 항상 만나서 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메모를 하고 굉장히 그 안에 만난 자리에서 기본적인 스케치 정도를 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한단 말이야. 그래도 수정할 것들이 꼭 나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굉장히 힘듦이 있지. 네, 과거의 아티스트들은 분명히 그렇게 작업을 하진 않았을 거야. 분명히 생산자의 입장에서도 그 아티스트에 대한 리스펙이 있고, 그 아티스트가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작업에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생산에. 근데 그것들이 굉장히 희석되면서 최근에는 내가 최근에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긴 했는데 과도기인 것 같아. 과도기. 뭐 예를 들어서 힙합을 얘기를 할 때 과거부터 힙합엔 뭐 과거에 뭐 재즈라든가 뭐 펑크 음악, 펑크 소울 뭐 이런 것들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자기네 랩을 얹어서 비트를 만드는 것들이 힙합에선 항상 있어 왔던 거였어. 지금도 지금도 그렇지. 근데 그걸 과거엔 그걸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 정말 존재하지 않았어. 왜? 힙합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힙합을 들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MC 더 맥스인데 힙합을 들어.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야. 온라인으로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들어볼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즐기던 영역이 아니고 관심이 딱히 없어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야. 옷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옷도 과거엔 어떤 이런 특정 스타일은 굉장히 매니악한 스타일이었고 이 매니악한 거에 관심이 있든가 아니면 그게 정말 멋있다라고 내 눈에 보였든가 해서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이 누렸던 거라면 지금은 나는 평소에 3만 원 이상짜리 옷을 사 입지 않는 사람인데 정말 갑자기 이게 괜찮아 보여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야. 그러니까 과도기인 거지.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난 당연하다고 생각해. 당연히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게 사실 우리한테만 있는 일이 아니야. 해외의 많은 브랜드들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고 있어 지금. 뭐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잖아. 사실 한국에선 어떤 패러디 문화 이런 것도 사실 한국 정서에 맞지 않거든. 그리고 오마주에 대한 개념도 사실 한국 정서에 맞지 않아. 얼마 전에 박찬욱 감독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나 봐. 영화 쪽도 마찬가지인 거야. 영화 쪽도 이건 카피 아니냐, 이게 왜 오마주냐, 이런 것들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장르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면 박찬욱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내가 존윅을 모티베이션 했으면 카피다. 그렇지만 내가 1950년대 60년대 영화를 모티베이션 했으면 오마주다. 그 뒤에 그 이상의 코멘트를 달지는 않더라고. 근데 나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딱 바로 한 방에 알아듣긴 했거든. 왜냐면 나도 그런
내가 완벽한 창작물을 하지 않지만 나도 레퍼런스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디렉터의 입장으로 그 말이 어떤 뉘앙스로 한 말인지 난 바로 알아듣긴 했거든. 그걸 보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그런 분야에 지금 과도기, 그 사람들이 끌어올라오고 있는 과도기, 모든 사람이 전문적일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선 아이러니할 수 있고 궁금함을 가질 수 있는 거지. 뭐 나는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 부분은 뭔가 뭐 전혀 아트워크 자체를 그냥 존중한다. 뭐 그리고 나는 그런 것도 있어. 뭐 아트워크를 하는데 숨겨진 요소를 넣고 아티스트가 형 이 부분엔 이렇게 비꼬는 것도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 사실 나도 처음에 그게 좋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어. 왜냐면 이해를 할 수 없었거든. 예전에 기억나? 성수동 매장 앞에 그림 그려놓은 거? 내가 그걸 보고 무슨 그림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야 근데 이 그림이 뭘 그려놓은 거냐?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형 저거는 우주를 표현한 거고요. 저 사람의 얼굴은 저 사람이 우주를 상상하고 있는 모습이고 뭐 막 이런 이상한 약간 뭐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고, 그래? 그러고 나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 존나 와갖고 사진 찍고 막 그랬잖아. 그것들을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앞에서 나와 담배 피면서 저 사람들은 저 그림을 이해를 하고 사진을 찍는 건가? 난 분명히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아 내가 되게 편협했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모든 아트웍이 직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아트웍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티스트로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미술관에도 큐레이터들이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그런 부분은 뭐 리스펙해. 그리고 뭐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레퍼런스가 있었어. 그런 것들도. 왜냐면 지금 내가 하는 작업들은 레퍼런스가 없는 작업은 없어요. 로고 빼고. 블랙 아웃 피어스 레퍼런스 없어요. 내가 깎고 다듬고 상의해서 이걸 로고로 쓰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것들이고, 그 외에 그림이나 어떤 문구 이런 것들은 뭐 알다시피 내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좀 전적으로 맡기는 면도 있어. 왜냐면 그 친구는 유럽에서 화가로 활동을 했었고 굉장히 유창하게 하진 못하지만 몇 개 국어를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티스트에 대한 리스펙이 있어. 그래서 그치만 완벽하게 새로운 걸 할 수는 없어. 그 친구도. 왜냐면 내 옷에 찍는 아트웍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레퍼런스를 줘.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콜라보레이션인 거지. 유튜브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하면은 유튜브 하면서 좀 뭐 힘든 점이나 뭐 좀 느끼는 점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많지.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되게 그 동종업계 사람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형들이 좀 되게 뭐랄까 유튜브를 해서 잘 돼서 되게 많이 풀렸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들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유튜브를 통해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브랜드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뭐 운이 형은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나는 그렇진 않았어. 뭐 네가 나한테 유튜브 하자고 했을 때도 내 반응을 봐서 알겠지만
나는 어떤 큰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초반에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됐을 때도 나는 계속해서 다른 일들을 알아보고 있었고 뭔가 기대하고 플랜을 짜고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정말 큰 기대하지 않았고 솔직히 나는 유튜브 초반에만 해도 그냥 재밌었어.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뭐 우리끼리 뭐 그냥 얘기하고 뭔가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어떤 영위를 목적으로 하진 않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유튜브가 돈이 되는지도 몰랐어 나는. 그래서 뭐 특별한 기대 없이 시작한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굉장히 도움이 컸죠. 굉장히 도움이 컸는데 뭐 나도 의료업 관계자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 근데 사실 그 친구들이 오히려 속 시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잘 돼서 아니 그럼 우리가 하는 방송 내용들을 보고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한국에선 패션 브랜드를 한다는 건 절대 을의 입장이거든. 절대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도 다 내심 품고 있던 것들을 우리가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에 굉장히 동종업계 사람들도 분명히 통쾌함을 느꼈다라고 나도 얘기를 들었고 최근에 와서 뭔가 우리에 대한 뭐 뭔가 불만이 있거나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듣지. 근데 뭐 난 항상 일관되게 답변해요. 내가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와서 얘기하라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내가 사과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대신 너도 인정해.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싶은 거지 나도. 뒷구녕에서 얘기하지 말고 뭐 분명히 이득이 있어요. 그렇지만 유튜브라는 게 정말 쉬운 직업은 아니야. 뭐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고 나도 뭐 유튜브를 하려고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내가 해보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뭐 그나마도 우리는 굉장히 좀 편안한 스탠스에서 한 편이라고 봐. 다른 유튜버들은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 유튜브로 인해서 솔직히 초반에가 나는 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았고 하기 싫었어. 정말 하고 싶지 않았고 근데 단점만 있지 않더라고. 처음에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그 20대 젊은 친구들이 답답했는데 그들의 생각이 내 생각에 침투를 하면서 내 생각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외골수적인 사람들이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실패만을 거듭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편협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거든.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나이 40대 20대 친구들하고 얘기할 일이 어디 있겠어. 근데 그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방송을 할 때 당시에는 우리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우리가 강하게 어필을 하지만 방송이 끝나고 나선 우리도 생각이 정리가 되지. 그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내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편협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방송이 회가 지나가면서 점점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어필을 했다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우리도 점점
젊은 친구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스탠스가 됐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의 생각이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으면 지금은 우리가 먼저 가봤고 먼저 경험해본 입장에서 뭔가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스탠스가 많이 변화했지. 그러면서 내가 옷을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가장 크게 얻은 건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감사한 거고, 그거 외에 내가 정서적으로 뭔가 내 생각이 바뀐 거,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앞으로의 뭔가 좀 행보라든지 앞으로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호 형도 이제 그만둔다고 하고 그래요?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한 1년 전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뭐 나는 솔직히 그래. 내가 뭐 이런 얘기하면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디자이너로서 월급 받으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내 브랜드를 할 때 달라지지 않는 공통점이 있어. 우리는 우리 것을 만들고 전시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는 우리 걸 만들고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입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소비자한테 공감을 얻지 못한 옷을 만들면 실적이 없는 디자이너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냐면, 내 브랜드를 하든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든 이 두 가지를 절대 포기를 못 해야 돼. 뭐냐면 판매가, 판매 가격과 디자인. 나는 정말 이게 멋있는데 이 멋있음을 다 보여줄 수는 없어요. 어떤 디자이너든. 회사에 소속돼 있으면 그게 더 심할 거고, 내 브랜드를 하고 있으면 판매 압박 때문에 다 할 수 없어. 그리고 판매 가격, 퀄리티, 상질의 퀄리티를 유지한다? 할 수 있지. 판매 가격은 내가 만드는 옷의 판매 가격이 비즈빈과 같으면 구매를 할까? 그 부분에서 옷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딪혀야 돼. 자신과 싸워야 되고 데이터랑 싸워야 되거든. 그거는 내 브랜드를 하든 내가 회사에 소속돼 있든 실적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항상 가져가야 되는 고민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거의 20년 동안 옷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나마도 조금 자유로워진 건 1년 안쪽이에요. 그 부분이 나는 가장 내가 만든 옷들을 구매해주는 소비자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사실 내가 내 인스타 라이브 때도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많이 팔면 좋죠. 많이 팔면 좋은데, 내가 지금 200장에서 300장 정도를 판매하는 캐파인데, 내가 잘 된다고 해서 1000장을 만들 생각은 없어요. 계속해서 이 정도의 수량만을, 캐파만을 가지고 갈 생각이고, 이제는 내가 나이도 있고 내가 내 커리어를 쌓아야 될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옷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컬러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디자인들을 내 걸 좋아해주는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고 싶은 거지. 나는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는 거고,
어 굉장히 뭐 이제 나는 디렉터가 된 느낌이야. 이제 디렉터가 된 지 1년 된 것 같아. 왜냐면 재밌어요. 항상 새롭고 뭔가 과거에 내가 19년 동안 옷을 하면서는 내 걸 하는 느낌이 없었거든. 내가 과연 디렉터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비 오는 날 오토바이 타고 공장 갈 때는 내가 퀵 서비스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것들이 다 녹아서 이제 디렉터 1년 차가 된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할 날이 청창하네요. 멀었지 뭐. 멀었지. 오케이. 열심히 해야지. 끝?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시죠.